아, 정말 듣기 지겹다니까? 어머니는 이제 치매 걸린 늙은이일 뿐이에요. 병원비만 축내는 기계라고요. 적금 깨서 요양원 보내는 게 다들 편하다고요. 내가 널 위해 반지 팔아 혼수 채워줬고, 내 아이 낳았을 때 미역국 끓여줬고, 새벽마다 손주 업고 돌았는데, 며느라,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? 그건 어머니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. 저한테 생색내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김순애라고 합니다. 올해로 70을 넘겼습니다. 제 이름은 여전히 제 입에서 맴돌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이곳이 내 방인지조차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. 내가 지금도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게 맞나? 스스로 중얼거리다 보면 이제 치매라는 그림자가 내 삶에도 드리운 게 아닌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합니다. 기억이 가물가물한 지금이라도 제 이야기를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.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, 저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도 똑같이 겪어봤다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. 저는 그저 제 가슴에 쌓이고 쌓인 한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을 뿐이에요. 며느리가 시집 올 때 혼수가 부족했습니다. 그 애가 시골리기 전날 울면서 체면이 안 선다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.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반지를 빼서 전당포에 맡겼습니다. 그 돈으로 혼수를 채웠죠. 아이 채면서야 내가 시댁살이 편하지 않겠니? 그날 밤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. 어머니, 평생 잊지 않을게요. 그때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.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새벽마다 우는 손주를 업고 골목을 돌았습니다.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불편하다고 하자 제 집으로 데려와 미역국을 끓여주고 빨래를 하고 밤새 아기를 봐주었습니다.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. 며느리의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. 그 후로도 명절만 되면 부엌에서 하루 종일 전을 부쳤습니다.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하고 떡국떡을 일일이 다듬었습니다. 그런 제게 며느리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. 어머니 손맛이 아니면 명절 같지도 않아요. 그런데 그 말들이 다 빈말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아주 나중의 일이었습니다. 세월이 흐르면서 제 기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. 반찬에 소금을 2번 넣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. 그때마다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. 어머니,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.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? 며느리 방에 들어갔다가 명품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. 옷장에는 새 옷이 가득했고 화장대 위엔 값비싼 화장품이 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. 해외여행 사진도 벽에 붙어 있더군요. 알고 보니 아들이 힘들게 번 돈도 아니었습니다. 제가 모아둔 적금,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. 얘야, 이 돈은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평생 장사하며 모은 돈이다. 노후에 쓰려고 아껴둔 거다. 제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며느리는 대놓고 웃었습니다. 어머니, 노후는 무슨 노후예요. 그냥 요양원 들어가시면 되잖아요. 요즘 시설 좋아서 거기가 이 집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. 저희 생활비 빠듯한 거 모르세요? 지금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세요. 그 돈은 우리 미래를 위해 써야죠. 그때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. 내가 저 아이를 내 딸처럼 여기며 살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고작 그거라니. 사실 제 아들은 원래 착한 아이였습니다. 어릴 적에는 친구들과 싸우다 울면서 엄마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하던 아들이었죠. 결혼하고 나서도 처음엔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. 우리 엄마 힘든 건 내가 다 알지. 엄마, 내가 평생 데리고 살 거야. 그런데 언젠가부터 달라졌습니다. 코인이라는 걸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. 처음엔 용돈벌이라며 소액으로 하더니 점점 큰 돈을 넣었습니다. 며느리가 부추겼습니다. 지훈 씨, 이번에만 들어가면 대박 난다니까. 어머니 돈 좀 가져와. 결국 아들은 제 적금을 깨서 투자했습니다. 처음엔 수익이 났다고 좋아했지만 곧 폭락했습니다. 집안 가구도 팔렸고 카드 빚이 늘어갔습니다. 그때부터 아들은 변했습니다. 엄마, 그냥 도장 좀 찍어. 우리 힘들잖아. 엄마만 고집 피우면 어쩌자는 거야.
그 눈빛은 제가 알던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. 며느리는 아예 대놓고 소리쳤습니다. 정말 듣기 지겹다니까? 어머니는 이제 치매 걸린 늙은이일 뿐이에요. 병원비만 축내는 기계라고요. 적금 깨서 요양원 보내는 게 다들 편하다고요. 그 말에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. 내가 널 위해 반지 팔아 혼수 채워줬고 내 아이 낳았을 때 미역국 끓여줬고 새벽마다 손주 업고 돌았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?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치켜뜨고 말했습니다. 그건 어머니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. 저한테 생색내지 마세요.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. 나는 단지 돈줄 그리고 불편한 짐일 뿐이었습니다. 결국 아들은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. 며느리는 기뻐하며 제 앞에서 당장 가방을 사들고 다녔습니다. 이제 어머니 들어가시면 우리도 숨 좀 쉬겠다. 저는 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. 겉보기엔 깨끗했습니다. 복도는 반짝였고 간호사들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. 하지만 방 안에 들어오자 현실은 달랐습니다. 옆 침대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. 우리 딸은 다 가져가고 나만 버렸어. 명절에도 안 와.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. 내 얘기 같았으니까요. 밤이 되면 환자들이 울었습니다. 집에 가고 싶다. 그 소리가 귀에 맴돌아. 저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. 시간이 흘렀습니다.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. 며느리도 오지 않았습니다. 그저 제 돈이 언제 다 빠져나갈지 계산만 하고 있었겠지요.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문이 열렸습니다. 수척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. 옷은 헤어져 있었고 눈은 퀭했습니다. 엄마, 나 다 잃었어. 코인도, 집도, 미영이도 다 떠났어. 내가 잘못했어. 이제라도 제가 모실게. 저는 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. 그러나 순간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. 당신이 누구였더라? 그 말에 아들은 무너져 울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을 흘리는 아들 얼굴을 보자 기억이 잠깐 돌아왔습니다.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. 이제라도 왔구나, 내 아들아.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. 엄마, 내가 잘못했어. 다시 집으로 모실게. 제발 한 번만 믿어줘.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늦었지만 그래도 돌아왔으니까요. 사람은 때로 너무 늦게 돌아옵니다. 하지만 늦게라도 빈손으로라도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. 그게 피부치라는 걸 그 순간 알았습니다. 저는 오늘도 국을 끓입니다. 소금을 넣으려다 순간 멈춥니다. 소금은 한 번만. 그러자 아들이 웃으며 대답합니다. 응, 엄마. 한 번만. 그 소리에 저는 웃습니다. 그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제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악이 되었습니다.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. 세상은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. 저는 평생을 아들 위해 살았습니다.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뒤로 미뤘습니다. 그저 내 자식 잘 되라는 마음 하나로만 버텼습니다. 며느리에게도 딸처럼 대해주었습니다. 혼수가 부족하다 하니 반지를 팔아 채워주었고 아이 낳아 힘들다 하니 밤새워 손주를 업고 집안을 돌았습니다. 명절이면 몇 날 며칠을 부엌에 서서 음식을 했습니다. 그 모든 게 나중에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.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. 며느리는 그 정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제가 늙고 약해지자 짐으로 치부했습니다. 아들마저 처음에는 제 편이었으나 세상 욕심과 돈의 무게 앞에서 변해버렸습니다. 제가 평생 쌓아온 적금을 코인에 쏟아붓고 결국 실패하자 저를 요양원으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. 엄마, 어쩔 수 없어. 우리도 힘들어. 그 말 앞에서 저는 제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.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. 자식에게 전 재산을 미리 다 내어주면 그 순간부터는 존중도 배려도 기대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. 많은 어르신들이 나중에 자식들이 잘 챙겨주겠지 하며 모든 걸 내어주지만
제가 요양원에서 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. 재산을 다 넘겨준 순간 자식들은 발길을 끊고 부모는 남은 생을 외로움 속에서 마무리하게 되더군요. 사람은 늙으면 약해집니다. 몸도 약해지고 기억도 흐려지고 판단도 흔들립니다. 그럴수록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. 그건 바로 경제적인 독립과 자기 존중입니다.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자식 앞에서도 며느리 앞에서도 심지어 요양원 침대 위에서도 존엄을 지킬 수 없습니다. 또 하나는 마음의 기준입니다. 저는 마지막 순간 제 아들이 무너져 울며 제 손을 잡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그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. 자식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.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때로는 부모를 버리기도 합니다. 하지만 끝내 돌아오는 자식은 그래도 내 자식입니다.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품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운명이니까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첫째,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. 기대가 크면 그만큼 상처도 커집니다. 둘째, 재산과 건강은 끝까지 스스로 쥐고 계십시오. 자식에게 다 넘겨주고 난 뒤에는 돌아올 게 없습니다. 셋째, 마음은 단단히 다잡으십시오.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제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. 내 삶을 존중받으려면 내가 먼저 내 삶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.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에이, 너무 비극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실제로 겪었습니다. 실제로 울었고, 실제로 버려졌고, 실제로 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. 이제 저는 말합니다.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 삶은 내가 지켜라. 그게 제가 후세에 전하고 싶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 아직 부모님이 곁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.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. 그건 사랑이고 헌신이고 목숨 같은 정성입니다.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효도일 겁니다. 저는 오늘도 조금은 흐릿한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려 합니다.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배웠는지를요.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는 누군가라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준다면 제 서러움은 조금은 덜어질 것 같습니다.